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 이게 여러분 철판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문제집에 관련된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집 자체가 자, 이런 패턴에 의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좀 시험에 접목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자, 어떤 기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집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문제집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학습의 방법은 문제를 풀고 여러분 다시 기본서를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만 갖고 절대 학습하지 마시고 오늘 푸는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기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페이지 8페이지 보면 문제 1번 나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다음 조립식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나왔죠? 여러분 조립식입니다. 자, 조립식을 프리 캐스트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이 조립식 가지고 지금 우리 무슨 건물을 짓자는 얘기했어요? 아파트. 그럼 아파트 가지고 혹시 처음 저한테 이 문제를 듣는 분, 지금 처음으로 제 강의를 듣는 분은 이 조립식의 샌드위치 판넬이 아닙니다. 자, 이 아파트가라고 짓자는 얘기는 이 조립식 자재가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조립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얘는 건식입니다. 물을 쓰지 않아요. 자, 건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물 사용 안 한다는 얘기죠. 물을 안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사 기간이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니까 자, 이래서 공사 기간, 공기가 단축됩니다. 자, 이렇게 공기가 단축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품질이 좋아지는 거죠. 공사비가 절감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 얘는 공장에서 제작을 해와요. 그래서 현장에서 조립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래서 공장에서 제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품질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품질이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얘의 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큰 단점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얘는 즉 접합부의 강성이 작아요. 접합부의 강성이 작다는 얘기는 접합부의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였죠. 또 하나, 자, 얘는 횡력, 수평력, 지진력, 바람에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건 1번에 보면 공장 및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렇죠. 현장의 거푸집 공사가 절약되며 거푸집을 안 써요. 얘는 조립식은. 왜?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만들어 오니까. 그래서 정밀도가 높고 강도가 큰 콘크리트 부재를 사용할 수가 있다. 맞아요. 세 번째, 각 부품과 부품의 접합부가 일체화되어 강접합 구조가 된다. 여러분 접합부의 강성이 크다고 작다고? 작다. 이 작다는 얘기는 접합부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강접합 구조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일체화돼서. 그럼 지금 이 표현 지금 틀렸다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3번이 정답으로 봐야죠. 자, 네 번째, 기계화식으로는 단기 완성이 가능하고 횡력 등에 약하다. 맞죠? 자, 문제. 자, 그래서 1번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문제 6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문제 6번. 자, 다음 구조물에 작용하는 단기 하중을 모두 고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하중에 관련된 얘기 오랜만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하중은 장기 하중과 단기 하중으로 구분됩니다. 장기 하중은 고정 하중이 있고 적재 하중으로 구분되어 있죠. 자, 고정이란 얘기는 자, 움직이지 못하는 하중.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죽어서 사하중이라는 표현도 쓰죠. 얘는 움직인다 해서 활화중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사하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자체 중량. 자체 중량. 자, 여기서 우리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존재할 때까지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시설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고정하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적재하중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사람 또는 집기류
자, 이사증 같은 걸 여러분 지금 적재하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하중 요 두 가지에 관련된 얘기 있고요. 다음에 단기하중입니다. 자, 단기하중은 자,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바람, 그다음에 지진, 눈에 안 좋은 적설, 어떤 충격은 충격, 이런 하중을 여러분 지금 단기 하중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지금 뭐예요? 단기 하중을 모두 고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번의 고정 하중은 장기 하중에 속하니까 아니네요. 자, 니은번 풍하중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니은번 일단 정답. 그다음에 디귿번 지진 하중 여기 들어가 있죠. 지진. 그래서 디귿번도 정답. 자, 리을번에 적재하중, 저자하중은 장기하중에 포함됐으니까 포함이 안 되네요. 자, 미음번에 충격하중 맞죠? 충격하중 정답. 자, 그럼 없네요. 그러면 정답 니은, 디귿, 미음번에 있는 거 몇 번에 있어요? 5번에 있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자, 쭉 한번 이제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 문제 13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문제 13번입니다. 자, 문제 13번이면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거, 내진 설계입니다. 자, 내진 설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설계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의 설계 방식 한번 정리 좀 하고 넘어갑니다. 말 그대로 내진이 있고, 자, 두 번째 재진이 있고, 세 번째 면진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정리 좀 할게요. 자, 내진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무식한, 그냥 튼튼하게만 지어요. 즉 지진 와도 버티게끔 아주 그냥 튼튼하게. 이게 바로 내진입니다. 그러면 재진은 지진을 제거한다는 얘기인데, 자, 얘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런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을 때 분명히 얘는 기초면이 있을 겁니다. 이 건물의 기초, 이게 기초죠. 자, 그런데 얘는 지반과 기초가 튼튼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말 기본 개념이. 그래서 얘는 자, 첫 번째 지반과 기초가 튼튼히 고정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튼튼히 고정되어 있다는 말뜻 자체는 여러분 그만큼 땅이 단단해도 괜찮고 물러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 말 뜻 자체가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얘는 자, 지반 계수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뜻은 땅이 단단해도 좋고 물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제 땅이 물르면 여러분 지정 같은 걸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 건물 어딘가에 지진 계측 장비를 설치해요. 자, 그래서 지진이 오면 이 지진 계측 장비가 이 지진의 힘이 얼마인지 빨리 파악을 해요. 그래서 건물 내에 어떤 설비를 만들어서 이게 그 오면 그게 버티는 힘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요 또 제진 장치는 또 안에 기계 장치가 있다는 얘기죠. 건물 밑에 기계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버티는 힘을 만들어서 버티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얘는 설비비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적은 건물보다 대규모 건물에 훨씬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지반 계수에 영향이 없다 보니까 뭐가 좋냐면 여러분 증축이 가능하죠. 이 방식이 여러분 재진이었습니다. 자, 그럼 면진은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기초라면 지반이 여러분 이렇게 있어. 결론은 얘는 지반과 기초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반과 기초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면 자체가 여러분 지반이 여기면 여기에서 지진을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여기다 만들어줘요. 그러면 지진이 오면 직접 이 건물에 전달이 안 되니까 그만큼 진동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반과 기초가 분리되어 있다는 그 영문을 우리가 이렇게 쓰죠. 아이솔레이션.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isolation이라는 표현, 분리, 격리 이런 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반과 기초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반과 기초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 땅이 여러분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지반 개수에 영향이 큽니다. 지반 개수의 영향이 커서 증축은 안 돼요, 얘는. 이게 바로 여러분 면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1번. 자, 13번에 1번입니다. 재진이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지진력에 해당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시키거나 흡수하는 내진 설계 방식. 맞죠? 자, 두 번째, 면진. 자, 면진은 구조물과 지반을 분리시켜. 맞죠? 지진 등의 영향을 직접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게 하는 방식. 맞습니다. 네 번째, 내진. 자, 내진은 세 번째, 내진이에요. 지진력이 견디도록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설계 방식. 튼튼하게. 네 번째, 면진은 상부 구조물을 보강하기 어려운 건물, 즉 상부물을 보강하기 어려운 건물에 적합한 설계 방식, 즉 증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재진은 계측 장비가 필요 없어. 여러분, 재진 계측 장비가 필요하죠. 자, 설비비가 어때요? 비싸지는 거죠. 소규모보다 대규모 건물에 적합한 방식.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지금 5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번이에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5번 좀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커터널 공사에 대한, 커터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커터널이에요. 자, 이 커터널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의 외부를 뭘로 마감하냐면 유리로 마감을 해요. 그럼 이렇게 유리로 마감하면 뭐가 좋냐고요? 건물의 자체 중량, 건물의 자중이 감소하죠. 그래서 건물을 고층화시키거나 아니면 건물 지반 자체가 안 좋을 때, 자, 그래서 좋아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은 위에 있는 유리를 절대 그 밑에 있는 유리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자, 자기 자신 무게만 감당하는 구조,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나요? 자, 비내력벽이라고. 그래서 얘는 커튼은 절대 비내력벽식 구조지 내력벽식 구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커튼은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현장 조립. 그래서 자, 얘는 물을 쓰지 않는 건식의 대표적인 방법이죠. 자, 또 공장에서 조립해서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건 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조립식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조립식. 자, 그래서 1번입니다. 한번 볼게요. 건물의 상부에 있는 하중과 건물 자체의 중량을 전달하는 벽.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 무게만 감당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내력벽. 근데 1번 얘기는 지금 뭐냐면 건물의 상부를 버텨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력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1번이 지금 표현이 틀린 거예요. 두 번째,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 맞죠? 자, 용접이나 볼트 등으로 구조물에 고정합니다. 얘는 물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건축물 외벽을 경량화. 자, 가벼워지는 거죠. 자중이 감소돼요. 다음에 다섯 번째, 고층 건물이나 대형 건물의 외벽에 많이 채택되어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시초적인 커튼홀 건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63빌딩이에요. 아셨죠? 우리나라 가장 랜드마크적인 건물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초,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커튼홀 건물이 63빌딩이라는 거.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 2장 기초구조로 넘어갑니다. 자. 자, 기초구조에 관련된 얘기 여러분
문제 1번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보시면 집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 집안이죠. 자, 1번 볼까요? 점토 집안의 긴 구조물을 계획할 경우 중앙부가 침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1번 얘기는 점토 집안은 여러분 이런 얘기였죠. 이런 그림 기억나세요? 자, 위에서 눌러주는 하중이 똑같아. 그런데 버티는 응력은 요 가장자리 단부에서는 버티는 힘이 크고 중앙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다시 단부 쪽에는 커지죠. 그러면 이 건물에서 버티는 힘은 어느 쪽이 커요? 양 단부가 크다는 얘기죠. 양 단부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장자리 양 단부에서는 치마가 안 되고 가운데서 먼저 치마된다는 얘기. 이걸 지금 1번 표현으로 쓰는 거죠. 볼게요. 다시. 점토 집안의 긴 건물을 계획할 경우 중앙부가 침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앙부를 보강하는 구조를 세워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집안은 수위가 변동되어 낮아지만 안밀치마를 일으킨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안밀치마, 치마량, 들어가는 깊이는 점토 집안이 있고 사질 집안이 있을 때 점토 집안이 치마량이 크죠. 작다. 자, 또 하나 볼까요? 그러면 안밀 속도, 가라앉는 속도는 또 얘기가 다르죠. 안밀 속도. 안밀 속도 점토 있고 사질 집안일 때 가라앉는 속도는 여러분 점토가 느리죠. 얘가 빠르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얘기하죠. 장기 안밀치마를 일으킨다고. 빠르게 된다고 해서 단기 안밀치마를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세 번째. 자, 모래 같은 잎상토에 하중을 가면 잎상토 알맹이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잎상토죠. 그 압력은 주변에서 최소이고 중앙에서는 최대가 된다. 자, 사질 집안입니다. 점토 집안의 지중 응력 분포도가 이렇게 된다면 사질 집안에서는 지중 응력 분포도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눌러줘요. 자, 눌러줬을 때 얘는 버티는 힘이 가장자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자, 중앙부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끝과 끝을 이어보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는 버티는 힘이 가운데가 가장 크고 양 단부, 가장자리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세우면 모래 땅에 건물 세우면 어디가 먼저 침하돼요? 양 가장자리, 단부가 자 하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 얘기. 자, 3번도 봤습니다. 자, 네 번째. 안밀 치마량은 모래층보다 점토층이 크다. 제가 여기 했죠. 안밀 치마량은 점토가 크다고 그랬죠. 가라앉는 양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 점토층은 입도 및 밀도에 따라서 지진 발생 시 유동화 현상을 일으킨다. 여러분 지금 유동화 현상, 움직이는 현상, 이걸 똑같은 표현으로 액상화 현상인데 이게 점토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유동화 현상 또는 액상화 현상은 여러분 사질 집안이 큽니다. 집안이 훨씬 유동화 또는 액상화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 얘기였어요 지금. 그래서 자 그거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은 정답, 5번을 보셔야 돼요. 1번은 정답이 5번입니다. 자, 그렇게 확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봐야 될 얘기가 자, 문제 7번을 한번 볼까요? 자, 문제 7번에서 꼭 봐야 될 얘기인데 자, 문제 7번은 지금 다음 중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이걸 과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을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재도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은 얘기니까. 첫 번째, 자, 콘크리트 타설할 때 타설을 중단할 때는 예정 높이보다 더 낮게 한다. 여러분 지금 정답이 1번인데 1번. 자, 1번 얘기가 뭐냐면, 자, 더 낮게 한다는 표현이, 이 표현이 지금 잘못돼요. 더 높게 해야줘야 돼요. 봐요. 제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여기다 철근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자, 콘크리트를 타설을 제가 맞췄을 때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딱 하거나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콘크리트 안에 있는 물이 요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아니면 증발합니다. 이러면서 그 증발 또는 스며든 만큼 콘크리트는 침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 이러니까 내가 원하는 높이보다 더 높게 타설을 해야 나중에 가라앉아도 내가 원하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높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아셨죠? 이 표현이 지금 틀렸다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제가 해설하려고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띠철근은 정해진 형성에 맞게 강화하고 이음은 한쪽 면인 경우 10D. 자, 양쪽 면인 경우는 OD의 플레이 용접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띠철근입니다. 띠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띠근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철근이 이렇게 있어. 문제는 만약에 용접을 하는데 봐요. 지금 요 부분에서 철근이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철근이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요 용접을 하는 방법이에요. 용접을 하는데 여러분 요 한쪽 면만 용접할 때 있고 요 반대쪽에 용접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철근이 두 개가 이렇게 가요. 두 개가 갈 때 요 한쪽에 용접할 경우도 있고 또 한 면은 이렇게 양쪽에 용접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에 용접할 때와 양쪽에 용접할 때는 그 길이가, 용접의 길이가 달라요. 이렇게 한쪽에 용접할 때는 여러분 여기 10D가 뭐예요? 10D. 자, 지름의 10배로 하고 5D는 양쪽으로 할 때, 그래서 한쪽만 할 때는 10D 이내로 하고 양쪽 다 할 때는 그 지름의 5배 이하로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 콘크리트 타설은 트레미 공법 따라 실시하며, 여러분 트레미 공법. 자, 세 번째 트레미 공법. 자, 이렇게 깊은 데서 콘크리트를 위에서 떨어뜨리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재료 분리 현상이 생겨요. 재료 분리 현상. 그래서 재료 분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자, 요렇게 설치합니다. 여러분 요런 관이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꼭 깔때기처럼 생긴 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콘크리트를 여기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차면 여기 압력 때문에 이게 바로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밑에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떨어지는 높이가 작으니까 즉 재료 분리 현상이 적어지는 거죠. 이 관을 뭐라고 한다고요? 트레미 공법. 그래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동 반드시 트레미 공법을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콘크리트 타설은 트레미 공법에 따라 실시하고 슬라임 등의 섞임 없이. 슬라임이 뭐냐면 콘크리트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콘크리트 타설 중에 트레미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2m 이상 묻혀 있어야 된다. 이거 들어 올리는데 나중에 여러분 들어 올릴 때 항상 깊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최소 2m 이상 항상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들어 올리면서 콘크리트 갖다가 부어줘야 돼요. 다섯 번째, 천공, 구멍은요. 요 뚫은 구멍은 자, 지지지방까지 확실히 실시. 즉, 너 여기가 물른 땅까지 하면 안 되고 여기가 단단한 땅까지 가 있게끔 구멍을 뚫어서 나중에 이게 말뚝 자체가 여기에 버텨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자,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봐야 될 게 자, 문제 8번 좀 볼까요?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방금 우리 7번 문제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즉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에 관련된 얘기였다면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걸 사다 쓰는 거죠. (1번)
자, 말뚝은 설계도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 절대 이었으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이음이 없는 것으로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이어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하나의 말뚝을 한 개인데 이게 한 개짜리인데 중간중간에 이어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말뚝 제작 후 14일 이내 운반은 금해. 자, 14일 이내는 안 되는 거죠. 이내는 운반이 안 돼. 왜요? 콘크리트는 28일은 굳혀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특수한 양상을 실시하여 운반 및 취급이 말뚝의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예외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굳혔다는 얘기죠. 두 단 이상 쌓을 경우는 각 단의 받침대는 동일 수직면상에, 중요한 얘기는 자, 각 단의 받침대는 동일 수직면상에 놓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말뚝을 여러분 땅에 놓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강목을 여기다 설치를 해요. 그런데 말뚝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말뚝을 이렇게 쌓아놔요. 자, 문제는 한 단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또 한 단을 쌓을 때는 요 받침대를 동일 수직 면상에 같은 위치에 놓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뚝을 이렇게 쌓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 여기에다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무게가 얘가 감당하니까 얘가 나중에 이 가운데서 이렇게 휘어버려요. 말뚝이 휘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동일 수직 면상에 뭘 하라고요? 여러분, 받침대. 받침대는 항상 동일 수직 면상에 설치합니다. 자, 네 번째. 인면상으로 말뚝의 상단은 평면적으로 150mm 편차 이내에 있도록 한다. 여러분, 정답은 지금 몇 번이냐면 4번이 틀렸어요. 자, 4번 얘기 좀 할게요. 자, 4번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말뚝을 제가 이렇게 박아요. 말뚝을 박으면 나중에 정말 수직으로 박으면 요 말뚝 끝이 들어간 자리가 나중에 머리가 같은 위치에서 들어가겠죠. 그런데 왜 우리 못 이만한 것도 박다 보면 제대로 반듯이 들어가는 게 없죠. 이렇게 들어가거나 휘어서 들어가거나 난리 나잖아. 이 말뚝도 보통 이거 뭐 1m, 2m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10m, 8m 이런 식으로 조금 긴 걸 박기 때문에 들어가다 보면 여기 말뚝의 끝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말뚝의 머리가 틀어질 수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말뚝의 밑면이 말뚝의 밑변이에요. 자, 말뚝의 밑면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말뚝의 윗면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편차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편차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편차를 몇 mm까지 보냐면 100mm 이내로 봐야 돼요. 즉 10cm 이내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재는 150mm라고 나와서 이 표현이 지금 틀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라고요? 100mm 이내. 자, 다음에 다섯 번째, 말뚝은 박기 전에 기초 밑면으로부터 150에서 300mm 위치에서 박기를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뚝은 자, 요거 다 박으면 안 돼. 기본적으로 말뚝을 다 박지 말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너무 박지 말고, 아니면 너무나 많이 남아도 나중에 자를 때 조금 남겨놓고 자르는데 얼만큼 남겨놓냐면 보통 150에서 300mm 정도는 남겨놓고 잘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요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깨면 이 안에 철근이 나옵니다. 이 철근과 자, 여기다 이제 뭐라면 미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바닥 철근을 배관을 해요. 기초판에 바닥 철근.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이 철근에다가 여기서 나오는 즉 말뚝에 있는 철근을 서로 눕혀서 묶어버려요. 묶어버린다고. 그래서 일정한 두께로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가 돼요? 기초판이 됩니다. 그러면 기초판과 말뚝은 서로 연결이 돼서 고정되어 있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모든 말뚝의 머리는 기초판 밑면과 직접 맞닿아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만큼 남겨놓는 거죠. 아셨죠? 네. 자, 그리 확인하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 그 내용들을 여러분 좀
정리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